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모군란에서 대한제국까지의 개항 이후 개혁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개혁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교재 475페이지 항일 의병운동하고요. 이어지게 애국개몽운동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일운동의 두 방향을 쓰라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가장 적극적인 의병운동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대내적인 측면에서의 애국개몽운동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병운동부터 한번 봅시다. 의병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전왕양이 또는 전화양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화양이를 우리 거다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왕양이는 왕권을 존중하고 거기에 이제 왕권에 저항했던 것은 뭐한다? 배척한다는 거죠. 이 사상을 토대로 해요. 그러니까 위정착사 사상을 토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2차, 3차 의병이 전개되는데 이 의병운동의 주 멤버는 농민들입니다. 그리고 의병장은 주로는 누구에 있어요? 위정착사 사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로 이제 양반, 유생, 관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병운동 부분에서는요. 1차, 2차, 3차 각 의병운동의 원인, 의병장, 결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1895년 을미의병이죠. 이 2차는 1905년의 을사의병입니다. 3차 의병은요. 1607년의 정미의병이에요. 자, 1차 을미병의 원인은 뭔가요? 을미사변과 단발령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을미병장 그러면은 보훈 이쪽에서 활동했던 문석봉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충청도 보훈 회덕 유성 등지에서 활동했던 문석봉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박준영, 이소홍 등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초의 여성 의병장에서 강원도 춘천에서 활동했었던 여성 의병장 누가요? 윤희순이라는 사람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을미의병의 결과는 중단됩니다. 왜 중단이냐면은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 중에서 을미의병의 원인이 됐던 것이 단발령이에요. 근데 을미의병은 아시다시피 끝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중단됐어요. 왜요? 아관파천로에서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을미의병의 원인 하나가 제거된 거죠. 단발령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국왕이 그만해라 그랬어요. 그만해라. 그럼 이제 이 의병장들의 신분이 대부분 유생이라든가 전직 관리들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그만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들이 꾸역꾸역 왕명에 대들면서 계속 의병활동을 전개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진 해산이 돼버립니다. 이게 1차 을미병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몇 년 얘기가? 1895년입니다. 1차 을미병이에요. 1차. 2차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2차 의병이 1905년이에요. 3차가 1907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1차 을미의병 종식 이후에 몇 년? 한 10년이죠. 10년 동안 의병운동이 없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도 이 공식적인 1차 을미병은 종식했지만은 그 위에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항일 의병운동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줄 보겠습니다. 475쪽에 해산된 농민의 일부가 활빈당을 조직해서 여전히 반봉건, 반침략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활빈당, 홍길동전에 보면은 활빈당이라는 단체가 나옵니다. 그 단체를 모방한 것이죠. 명칭은. 뒤에 보시면 남학당, 영학당 뭐 이런 단체들도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제2차 을사 병호병입니다. 왜 병호병이냐면은 이게 1905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906년까지 갑니다. 을사년 다음이 뭐예요? 병호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을사 병호의병 같이 일하고요. 그냥 뭐 줄여서 2차 을사의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뭔가요? 을사늑약입니다. 외교권 박탈이죠. 그러니까 이 외교권 박탈에서 유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죠. 밑에 봅시다. 누구예요? 민종식이 나와 있습니다. 민종식은 강원도, 충청도 홍성 있죠. 홍성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본과 맞섰다 그랬습니다. 홍주성은 지금의 홍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본을 토멸하고 오적을 몰살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백성을 구하여 종묘사직을 탈없이 한 후 군신상하가 태평을 누리겠다라고 제창을 했습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최익현. 1906년 순창에서 관군과 대치했다가 너희가 적군이라면 즉각 결전하겠으나 신하된 자로 임금의 군대와 동족끼리 죽이는 일은 참아 못하겠다 하면서 싸움을 중단하고 포로가 됐습니다. 이때 대마도에 끌려갔죠. 단식 순전했습니다. 그 사진은 말이죠. 대마도 끌려가기 전에 부산 동네에 머물렀었을 때 사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단식 순전했고요. 그 후에 1914년 충남 청양군 모덕사의 위패를 모시고 항일 투쟁과 독립정신을 고양했다 그랬죠. 이때 같이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최익현의 제자 임병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1912년에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국내 비밀 결사단체를 조직하기로 했었어요. 그다음에 신돌석이 있습니다. 신돌석은 평미입니다. 평미. 태백산 호랑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었고요. 1906년 병원의입니다. 경상도 영해 1월산을 근거로 해가지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민의병장인데요. 2차 의병부터는 의병장의 신분이 평민들도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정미병입니다. 3차 정미병의 원인은 고종의 퇴위와 그리고 군대산이에요. 고종이 왜 퇴위당하냐면은 을사늑약에 반발해가지고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이죠. 이준, 이비종, 이상설 이 세 사람을 얘기하죠.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누구의 맘대로 누구 허락을 받고 특사를 파견했느냐 해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킨단 말이에요. 일제가 그 순종을 옹립을 합니다. 순종을 옹립시킨 다음에 체결했던 조약이 제3차 정미7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미7조약입니다. 이 정미7조약을 한일 신협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군대가 해산되는 거죠. 그래서 해산된 군인과 그리고 이제 고종 퇴위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제3차 정미병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밑에 정미병이에요. 자, 정미병의 전개 과정을 좀 보고하겠습니다. 군대산에 반발해서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이 자결을 합니다. 시위대 중앙군이죠. 여기에 이제 자결한 것이 시발점이 돼서 해산된 군인들이 경기도 양주에 모여서 새로운 부대를 하나 만들죠. 그 부대가 뭐냐 그러면은 13도 창의군입니다. 13도 창의군. 13도는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대한제국때 제2차 가보격대 23부가 뭐로 했나요? 13도로 됐어요. 13도 창의군을 조직합니다. 총대장의 이인영, 군사장의 허위.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진공작전, 마지막 칸에 보십시오. 1908년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근데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던 준비하던 중,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서 경상도 문경인데, 고향이요. 문경으로 낙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문경 낙향을 해버리자 뭐라고 낙향했냐면 불효는 불충이다 해서 낙향합니다. 나중에 소환이 돼서 처형을 했어요. 근데 군사장이 없는, 총대장이 없는 군사장 허위를 중심으로 해서 약 300여 명의 별동부대가 서울 진공작전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길이 막혔냐 그러면 동대문 밖 30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계속 굉장히 많이 온 거죠. 어디서 왔냐면은 양주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양주 출발해서 지금 동대문, 서울의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밖 30리입니다. 30리면 10리가 4km예요. 12km입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밖 30리 했을 때 12km 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서울 회기동쯤 되겠습니다. 회기동. 청량리 회기 있는 그쪽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양주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서 근대적인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기, 청량리 그리고 지금 전체 1호선 전철역 부분을 기준해서 보면 청량리, 제기동 그러나요? 제기동,
신설동, 그 다음에 동묘, 그 다음에 뭐죠? 관우에 사당이 있는 것이죠. 임진왜란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동대문까지. 요 도로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왕산로입니다. 왕산로. 왕산로 할 때 왕산은 누구의 호냐면 허위의 호예요. 그래서 서울 진공작전 있잖아요. 허위에 서울 진공작전을 기념해가지고 기리는 도로 이름이 왕산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왕산로냐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진공작전을 주도했던 허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 뭐 이런 지명들이 도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율곡로도 있고요. 율곡로 누군가요? 율곡 이 퇴계로 퇴계 이황이죠. 을지로 을지로 누구죠? 을지문덕을 이름을 따서 을지로라고 한 겁니다. 을지로. 또 충무로 충무공 누구죠? 이순신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 사람들이죠. 천안에 가면 이봉주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천안에. 마라톤 너의 이봉주를 얘기합니다. 고향이 천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도 있어요. 그 축선수 박지성의 이름을 따서 박지성로 이렇게 합니다. 울릉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울릉도에 안정복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안정복로. 숙종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어부를 몰아내고요. 우리 땅임을 확인받고 돌아왔던 부산 어부 안정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충주에 가면은 신립장군을 기념한 신립로가 있습니다. 탕금대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충주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이름이요. 지금 제가 모르는 도로 이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지 못한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 지방에 계시면은 지방에서 여러분들 지역에 살고 계시는 그 동네의 도로 이름들도 한번 이렇게 생각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서울 진공작전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어땠다? 중단해서 실패로 끝난 거죠. 진압이 됐습니다. 자, 뒤로 한번 봅시다. 뒤에 보시면은 그리고 나서 1909년 다음해입니다. 다음에 1909년 일제의 뭐가 단행했죠? 남한 대토벌 작전이 단행입니다.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하는데 이거는 교반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교반적인. 그러니까 교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토벌이 됐다. 뭐 교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상하 좌우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빗자루 쓸듯이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쓸고요. 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반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쓸어 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반적인 방법이에요. 이게 몇 년이에요? 1909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 해서 한강 이남 쪽에 요 지역을 다 이렇게 쓸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은 남한 전체가 아니라 어디였냐 하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이 전라도 지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왜 하필 전라도냐라고 하는 겁니다.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에 터졌잖아요. 진압이 됐죠. 진압이 된 이후에도 동학의 자녀 무리들이 가장 많이 집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전라도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쪽이죠.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전라도 요 지역에서 반봉건, 반외세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한 반외세의 기운이 강했던 어디를 애초부터 남한 대토벌 작전이었지만은 애초부터는 남한 전체를 토벌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전라도 지역을 타겟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남한 대토벌 작전. 그래서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계기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전라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907년 제3차 정미의병을 끝에서 의병운동은 완전히 끝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요. 1945년 8월 15일 광복 그날까지 계속 의병운동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895년 1차 을미의병부터 1945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의병운동 그러면 1차, 2차, 3차 여기까지만 끊어서 정리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정책사 운동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1860년대 위정책사 운동이 처음 나오죠. 60년대 위정책사 운동과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위정적사 운동까지 해서 각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라고 했죠. 그 중에 1890년대 위정적사 운동은 항일 의병 운동으로 나왔다. 의병장의 신분이 양반 유생이었고요. 그 양반 유생들이 위정척사 사상에 충실했던 그런 계층이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봅시다. 478쪽입니다. 그 안중근의 활동이 좀 나와 있습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이등망문을 죽였죠. 1909년입니다. 그 1909년에 그 밑에 자료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그 밑에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왼쪽 네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 혈서를 쓰죠. 대한 독립이라고 쓰고 독립운동회의 헌신을 다짐을 했습니다. 이때 1909년에 조직했던 단지 동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왼쪽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삼의사묘다죠. 삼의사. 효창공원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의사하고요. 의사, 열사, 지사. 우리 뭐 애국지사의 묘 이러죠. 애국지사. 또 뭐 의사, 열사 그러죠. 차이는 뭐냐면은 의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의사랍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러죠. 또는 좀 그 적극적이고 좀 도발적인, 도전적인 이러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봉창 의사 이렇게 하듯이. 그 열사는 뭐냐? 열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건 뭔가요?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유관순 의사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뭐 유관순 열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사는 뭐냐? 지사는 뜻지자입니다. 뜻지자. 지사 이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내걸고 싸울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지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두 지사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사실. 그렇지? 그래서 의사, 열사, 지사는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밑에 삼의사묘 용산에 있는 효창공원이거든요. 이 용산 효창공원에는 삼의사묘가 있는데 근데 무덤은 4개예요. 4개. 4개 사진이 있죠. 근데 묘비는 3개만 있어요. 3개만 있습니다. 맨 위쪽에는 가묘입니다. 누구의 가묘는 안중근의 가묘입니다. 안중근 가묘. 여기는 이봉창, 윤봉길, 그다음 여기는 백정기, 아나키스트 백정기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조성을 했는데요. 특히 안중근의 가묘를 만들어 놓고 안중근의 유해를 이쪽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김구가 1946년에 안두희에게 암살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암살이 되면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우측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최후 위원과 안중근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은 안중근의 유해는 못 찾습니다. 지금 현재 안중근의 유해는 어디 있느냐라면은 여순 감옥, 여순 감옥에서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순 감옥 공동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공동묘지가 지금 없어지고요. 이게 뭐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남북한에서 공동 유해 발굴단이 구성이 돼서 유해 발굴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제 효창공원에는 가묘 상태로 남아 있고요. 요 3개 있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에서 여기만 삼의사묘 이렇습니다. 효창공원에는 이거 말고도요. 저기 백범 김구 선생의 부부 합작묘도 있고요. 효창공원 안에 또 그 백범 김구 선생의 합작묘 옆에는요. 백범 기념관도 있어요. 또 이쪽에는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뭐 차리석 선생이라든가 뭐 등등의 몇 분의 무덤도 여기 또 남아 있습니다. 효창공원 같은 경우는 가까운 곳이죠. 서울에 있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한번 참배 한번 해보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의 활동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471쪽에요. 의병운동의 한계를 잠깐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479쪽에 의병운동의 한계 세 번째 봐봐요. 의병 지도부의 사상적인 제약입니다. 뭐냐면은
의병 지도부는 양반 유생이에요. 그 양반 유생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차 의병, 1차 을미병이어야 합니다. 1차 을미병 때 충주성 전투에서 유인석 부대에는 유생 출신 의병장과 함께 평민 출신 의병장이었던 누구? 김백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김백선이가 이제 먼저 공격을 했어요, 충주성을. 나중에 유인석 부대가 후원하기로 약속을 받고, 그래서 이제 충성을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후원하기로 했는데 유인석 부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또 빼앗겼어요. 나중에 이제 김백선이가 유인석이한테 따진 겁니다. 왜 안 왔느냐? 오기로 했지 않았냐? 했더니 유인석이가 양반에게 무례하게 굴었다. 그래서 바로 김백선이를 처형을 합니다. 이게 1차 을미병 때입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모든 신분제도가 언제 때 없었냐면 1894년 제1차 갑오개혁 때죠.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도가 없어져요. 신분제 폐지입니다. 사, 민, 평등이 되거든요. 1차 을미병은 이미 신분제도가 폐지가 된 1895년이에요. 한참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가 된 다음에 지금 양반 신분 운운하며 평민 신분 운운하며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의병 지도부의 사상적인 한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을사늑약 이후에 결성된 의병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최익현 부대 있죠. 이 최익현의 부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2차 의병장 최익현이 잡히게 된 것은 순창에 잡혀요. 순창에서. 임금의 부대와 어떻게 내가 싸울 수 있느냐. 신화된 돌이었어. 못하겠다. 또 임금이 그만해라 했는데 끝까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 자진 체포가 됐죠. 대마도에 끌려가서 결국 이제 단식 순절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자, 세 번째로 13도 창의군이 설립될 때, 그러니까 군대 해산이 되고요. 군대 해산되고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때 양반들은 평민들을 여기에 끼워줘, 안 끼워줘? 안 끼워줍니다. 평민 의병장들 얘네를 여기는 빼버렸어요. 거기 나와 있는 홍범도는 포수예요, 포수. 신돌석, 김수민 이런 사람들은 전부 평민들인데 끼워주지 않았다는 점. 자, 마지막 네 번째. 13도 의병 총대장 아까 누구였죠? 이인영. 서울 진공작전을 눈앞에 두고요. 부친상을 당했을 때에 어땠어요? 불효는 불충이다. 그리고 낙향을 해버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병 지도부의 사상적인 한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의병장의 성격,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이제 결과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의병 운동하고 또 하나 같이 갈 것이 뭐냐면은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애국 계몽 운동은 다른 말로 뭐라면 실력 양성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힘이 있어 없어? 없죠. 힘이 없으니까 나가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힘을 기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을 실력 양성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애국 계몽 운동은요. 다인의 생물 진화론에서 그 연원을 찾습니다. 다인의 생물 진화론 그러면 생물 세계에 약육강식의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자는 강자에 먹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펜서입니다.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이에요. 생물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다라고 해서 다인의 생물 진화론, 다이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국주의 논리에 이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생물 진화론을 스펜서는 사회 진화론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이 사회 진화론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육일주입니다. 우리나라 국비 제1호 유학생입니다. 육일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열강의 침략 속에서 힘이 없으면 먹힌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진화론에 보면은 뭐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논리들이 나오죠. 자, 약육강식은 뭔가요? 약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이에요. 안 먹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건가요? 적자는 뭐야? 우월한 자죠. 적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승 열패 다 같은 얘기 됩니다. 우열한 자가 승하고 이기고 열한 자, 열세 밀린 자, 열한 자가 뭐한다? 패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뭐요? 사회 진화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먹히지 않게 해서 힘을 길게 한다.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국계몽 운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실력 양성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애국계몽 운동에 시조 역할을 했던 단체가 우리나라에 뭐였다고? 독립협회입니다. 우리 독립협회 활동에서 말씀드렸죠. 독립협회에 1896년에서 98년까지의 활동 내용들 보면 독립협회 3대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 뭔가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 개혁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애국계몽 운동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독립협회 교재 500페이지란 갑시다. 독립협회 보안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뒤로 가요. 신민회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인데요. 다 후신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 다. 그러니까 독립협회 후신단체 보안회, 후신단체 헌정연구회, 후신단체 대한자강회, 대한자강회 후신단체 대한협회. 그리고 이제 신민회는 대한협회 후신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신민회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 과정의 각 단체의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국계몽 단체는요, 우선 정치 면에서는 입헌 군주제를 지향을 합니다. 입헌 군주제 개혁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장, 폭력, 하지 말자. 이건 하지 말자. 지양입니다. 지양. 하지 말자는 거고, 이거는 지향한다는 거 뭐예요?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애국계몽운동 단체의 활동 방향이에요. 활동 방향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 기억을 좀 해 두셔야 할 단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민회입니다. 이 신민회란 단체는 1907년에서 1911년 105인 사건 때까지 활동했던 단체예요.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일제하에서의 비밀 결사 단체였고요. 똑같은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 신민회는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신민회는 뭐죠? 공화정을 지향을 합니다. 공화정을 지향을 했고, 그 다음에 무장, 폭력, 하지 말자,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지향입니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국계몽운동 단체는 입헌 군주제인데 여기는 공화정을, 그 다음에 다른 애국계몽 단체는 무장 폭력은 비문명이다. 우리가 독립협회 때 말씀드렸죠. 야만이다 했는데 여기는 무장 폭력 하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민회 활동은 그런 다른 단체하고 이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독립협회에서는 3대 사상을 중심으로 기억하시고요.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후신단체에서 뭐가 나온다? 보안회가 나왔습니다. 보안회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일본이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켰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본이 50년간 한반도의 4분의 1을 개간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거 저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안회는 협동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협동회는 동은 안동입니다. 경상도 안동이고요. 안동의 지역민들이 같이 모여서 했다 해서 협동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회가 해산되고 나서 후신단체 뭐가 나오냐면은 헌정연구회가 나옵니다. 헌정연구회에서 기억하실 것은 일진의 친일행위를 규탄하다가 해산된 단체예요. 일진에는 친일파 이용구가 조직했던 단체입니다. 그거를 비판하다가 해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헌정연구회가 해산되자 그 후신단체로서 뭐가 나오면 밑에 대한자강회가 나옵니다. 대한자강회의 활동 내용에서 기억하실 거 체크해 놓으세요.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해산됐다는 점. 헤이그 밀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종이 퇴위당하죠. 그리고 이 대한자강회가 해산되고 후신단체 뭐가 나오죠? 대한협회가 나옵니다. 대한협회에서는 언론활동을 통해 가지고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대한협회 기관지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뒤에 애국계몽 운동에서요. 뒷자로 잠깐 좀 넘어갑시다. 먼저 502페이지 503페이지 맨 위에 한번 봅시다. 50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한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찾았죠? 그 대한민보가 대한협회 기관지입니다. 이거 국민신보에 대항했는데 국민신보는 일진의 기관지기도 합니다. 적대적인 신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협회에 넘어와서 500쪽에 바로 애국개몽운동을 전개하는데 주로 언론활동을 통해서 전개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맨 위에 신민회가 있습니다. 이 신민회 활동은요,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신민회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신민회하고 또 비교해서 볼 단체가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거는 1927년에서 1931년까지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신간회는 일제하에 최대 합법적 항일운동단체입니다. 최대 합법적 항일운동단체. 신민회는 비밀 결사단체.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하시고, 이거 나중에 또 신간회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부터 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망라해서 조직한 비밀 결사단체다. 종교단체로서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국권회복과 공화정치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공화정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대로 신민회는 실력 양성 운동을 하고요. 국외에서는 뭘 하자? 무장, 독립,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으로 국내에서의 실력 양성 운동에서 평양의 대성학교, 종교호선학교, 또 평양의 도자기회사, 자기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평양과 서울과 대구의 태극서관, 서점입니다. 인쇄소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발간했고요. 또 인격 수양단체로서 이하의 청년 학우회를 조직을 하고 있고, 이 전부 다 국내에서의 뭐예요?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자, 국에서는 서간도 남만주 삼원보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동간도에는 독립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1년 일제에 날조된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제해산이 돼버렸죠. 이게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를 갑자기 맨 위에 안창호 등이 갑자기 조직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신민회한 단체는 미국 상항, 친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상항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상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음역을 하면요. 그러니까 상항에서 상항친목회라는 단체가 1903년에 조직됐는데요. 이게 1905년에 뭘로 명칭이 바뀌냐면은 바로 공립협회로 명칭을 바꿔요. 그러니까 공립협회는 미국 내에 지회를 둡니다. LA라든가 뭐 리버사이드라든가 이런 지회를 둬요. 지회. 국내 지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공립협회 해외 지회가 되는 거죠. 해외 지회로서 안창호가 1907년에 귀국해가지고 조직한 단체가 신민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민회는 미국의 공립협회 국내 지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5인 사건에 의해서 해산되고요. 해산된 이후에 다시 안창호가 어디 가냐면은 샌프란으로 갑니다. 샌프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를 흥사단을 조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단체죠. 사회단체로서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뭐 누구죠? 그 안창호의 이념, 무실, 역행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 흥사단이라는 단체로 계승이 되고 있어. 현재까지 남아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민회까지가 여기서 애국개몽운동 단체 정리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학회가 있죠. 이 학회라든가 뒤에 언론 단체도 있습니다. 이건 말이죠. 이것도 순수한 학술 연구, 순수한 언론의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장한 애국개몽운동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학회에서 뭐 서북학회라든가 기호흥학회, 영남학회, 호남학회 들어가겠습니다. 관동학회, 대동학회, 흥사단, 뭐 여자교육회 뭐 이런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신문들이죠. 언론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잡지도 있고요. 신문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문만 좀 몇 개 특징적인 신문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뭔가요? 한성순보입니다. 1883년이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황성신문. 국한문 혼용인데 민족주의적 성격이 아주 강한 신문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논설이 실렸죠.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고 하는 이 논설이 게재가 됩니다. 오늘에 이르러서야 목노와 통곡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남궁억 그러면은 무궁화 보급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입니다. 무궁화 성이 남궁시입니다. 이러면 억 그래서 외자가 되는 것이죠. 남궁억이 아니라 남궁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녀자를 서민층 부녀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제국신문이 있습니다. 제국신문은 제국주의하고 어감이 똑같죠. 한자도 근데 똑같아요. 한자도. 제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신문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일제 어용신문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국신문 서민, 부녀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 한글 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항일운동의 선봉장이 됐다라고 하는 대한매일신보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제했던 그 탄압에서 조금 면죄부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사 사장에 영국인 베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과는 영일동맹을 맺는 그런 막역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신문사가 아니죠. 법조는 영국 겁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의 선봉장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가 있습니다. 천주교 기관지 경향신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진의 기관지 국민신보가 있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뒷장에 국민신보에 대항했던 대한협회 기관지 대한민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신문이었던 뭐가 있어요? 경남일보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에서 학회, 언론의 활동이 같이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일운동의 두 방향을 쓰라 그러면 그렇게 쓰십시오. 뭘 쓰냐면은 바로 애국계몽운동하고 가장 적극적인 의병운동을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96쪽으로 좀 넘어갑시다. 근대 발전기의 정치사 부분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까지 보시고요. 근대 발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가 남아있죠. 그 중에 경제 파트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내륙 진출 과정을 시기별로 나눠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항 초기 1880년대, 90년대 뒤로 가시면은 청일전쟁 이후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개항 초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876년에 개항이 되죠. 개항 초기의 무역은 보세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내륙 진출 과정을 좀 보는 겁니다. 거류지 무역과 중개 무역과 약탈 무역이라고 그랬어요. 거류지 무역은 개항전 초기에 일본 상인의 활동 범위는 몇 리요? 10리죠. 10리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거류지 무역이라고 그래요. 물론 10리는 나중에 이제 50리, 100리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무역이 있죠.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하이에서 영국산 면직물을 사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그리고 쌀, 곡식 등을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개무역은 영국산 면직물에 대한 중개무역이에요. 영국산 면직물을 그래서 100원에 사와 갔다가 1000원 주고 파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중개무역이 있고요. 마지막 하나는 약탈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약탈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본 상인들의 출신 성분들을 보십시오. 일본 내에서 몰락 상인이라든가 불평불만이 많은 무사들이에요. 걔네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적 후원을 얻고 들어와서 거의 약탈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년대? 1870년대 개항 이후의 일본의 무역 형태, 내륙 진출 과정입니다. 자, 그러다가 1880년대 봐봐요. 80년대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나요? 청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일본의 경제 침략도 계속 쑥쑥 신장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1883년 조일 통상장정 기억나시나요? 이 조일 통상장정은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이 있었죠. 이거를 1883년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조일 통상장정이었어요. 개정하게 된 배경은 뭐냐 그러면은 1년 전에 체결했던
우리나라가 구미 제국과 체결했던 조약 중에 최초의 조약이 어디예요? 1882년 조, 미, 수호 통상조약이었죠. 이 조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일 무역규칙을 조일 통상장정으로 이듬해 다음해에 개정을 한 겁니다. 조일 통상장정에서 기억하실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최혜국 조항을 집어넣어놨다. 최혜국 조항을 가장 먼저 가져간 나라는 미국이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 바로 관세권 규정이었습니다. 이 관세권이다라고 하면은 일본은 그동안에 세금 안 내고 있었는데 미국과의 조미소 통상조약에 관세권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거죠. 미국도 세금 내고 있는데 그래서 관세권 수출 수입품에서 몇 %의 관세권이 규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 방공령 선포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유출 금지령입니다. 미국 유출 금지령을 발표할 때는 하려면은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왔던 것이죠. 조일 통상장정에서 기억을 해야 될 세 가지 내용입니다. 자, 그중에 이제 방공령과 관계해가지고 나중에 함경감사 조병식이 1889년 방공령을 선포를 했죠. 일본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철회해라, 사죄해라, 배상해라 해가지고 결국 11만 원의 배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항장에서의 활동 범위가 조일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그러니까 1880년대 때입니다. 외국 상인의 활동 범위가 몇 리까지 됐나요? 100리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개항 초기에는 몇 리? 10리. 나중에 뭐 50리, 100리에서 전면적으로 확산이 나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시전 상인이라든가 우리의 토착 상인들은 저항을 합니다. 상권소 운동을 전개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1890년대 이후에 가면은 일본의 미공 약탈, 거기에 따른 말씀드린 방공령 선포가 있었습니다. 방공령은 민족 경계 소운동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뒤로 하겠습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어때요? 완전히 일본이 장악을 했죠. 청일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나요? 일본이 승리를 하고 나서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청은 아웃. 마지막 줄 봐봐요. 그래서 일본은 조선시장을 이후부터 독점적으로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이랬죠. 일본이 조선에서의 내륙 진출 과정을 개항 초기부터 해가지고 야금야금 먹어오다가 결국 1895년 4월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청을 밀어내고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일본의 조선 진출 과정과 그 일본이 가져갔던 이권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밑에 금융, 이권, 차관, 토지약탈입니다. 그 중에 화폐 정리 사업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에 의해서 실시가 됐습니다. 국내에 백동화라는 화폐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었습니다. 갑, 을, 병 세 등급으로 나눠서 교환하는 방식인데 갑종에 해당하는 것은요, 백동화 갑종이라면 아주 신권이에요. 새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꾸고 있는데 액면가 그대로 이전 오리로 을, 일전, 병종에 해당하는 것은 품질이 안 좋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물론 다 대부분 을 아니면 병입니다. 을 아니면 병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국내 중소상공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화폐를 교환을 안 해가지고 몰락한, 그 교환을 안 했으면 이후에 이 백동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손해를 보겠죠. 이 화폐 자체를 유통을 안 시켜버리면. 근데 이거는 외국 상인은 다 알고 있었는데 조선 상인만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화폐 정리 사업 이 자체를.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 상인은 이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서 전부 쌓아놓고 돈을 다 소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백동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갑종의 어떤 화폐도 아니고 을종이나 병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고철이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에 의해서 국내 중소상공업자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 그럼 이권 침탈에서 보면 일본의 철도, 석탄, 어업, 인삼 이런 부분에 대한 이권 침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권 침탈은 특히
법적 근거는 뭐 최혜국 조항을 근거로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관은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서 필요치도 않는 돈을 강제로 빌려주는 거예요. 갑신정변 당시 전에 보면은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난에 부닥치자 당시 급진기아파들 일본에 가서 돈 좀 빌려오자 해서 돈을 빌려 갔잖아요. 300만 원만 빌려달라 했는데 얼마를 빌렸나요? 17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300만 원 안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요, 필요치도 않는 돈 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려 얼마예요?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원 대한제국의 1년 재정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년 재정 예산이 2020년도 이 1년 예산이 얼마냐면은 제가 알기로 460조 정도 됩니다. 460조. 460조 정도 화폐 가치가 지금과 똑같지는 않죠. 그 정도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것도 강제로 빌려준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의 재정을 일본 재정에 예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전개됐죠. 그러면 토지약탈은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지를 개항 초기부터 해서 야금야금 먹어오는 거죠. 개항 초기에는 일본인 소유의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토지약탈했냐면 고리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후에 가면 점차 확산이 돼 나가는 겁니다. 청일전쟁 이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일본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었던 전주, 군산, 나주 일대에 대규모의 농장이 형성이 됩니다. 러일전쟁 이후에는요, 경제적인 목적 외에도 군용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를 약탈해 가요. 얼마쯤 가져갔냐 했더니 맨 밑에 보겠습니다. 1910년 국권 피탈 무렵에 일본인 소유 토지가 약 얼마라고 했어요? 1억 5천만 평입니다. 1억 5천만 평은 약 3분의 1 정도 해당됩니다. 한 30% 정도 가져갔다. 그리고 나중에 1910년에서 18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이 일어나죠. 이때 40%를 가져갑니다. 그 반 가까이 토지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약탈한 토지는 일본이 이걸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1908년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에 이제 관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제 침탈 위에 뒷장에 보겠습니다. 서구 열강의 경제 침탈이 있죠. 다음 중 열강의 경제 침탈에 계기가 된 사건은 뭐라고요? 아관파천. 이거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의 법적 근거였던 조항은 뭐라고요? 최혜국 조항이었다. 그걸 가장 먼저 가져간 나라는 미국이다. 최혜국 조항을 일본이 가져간 것은 그 다음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한 다음에 조일 통상장령 때 최혜국 조항을 가져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뒤에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499조는 갑시다. 자, 그 중에 철도는 거의 다 일본이 최종 장악합니다. 군사적인 목적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가져간 것 중에서요, 두만강, 압록강, 울릉도 삼림체벌권. 그러니까 삼림체벌권 죄다 러시아입니다. 미국과 영국이 가져갔던 금광채굴권 중에서요, 미국이 가져간 평안북도 운산과 영국이 가져갔던 평안남도 은산이 있습니다. 운산과 은산을 혼동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의 이권 침탈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최혜국 조항을 법적 근거로 해서 전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강의 이러한 경제 침탈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이죠. 경제 구구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방공령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열강의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대한 상권 수호 운동에서 서울 상인, 시전 상인이죠. 철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가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상점들의 서울 도성 내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고 또 시전 상인들은 뒤로 하겠습니다.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독립협회랑 같이 상권수호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죠. 경강상인은 조선후기 때 상인에서 봤었죠. 미국,
어물 수송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경강상인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증기선을 가지고 와서 독점을 하자 얘네들도 증기선을 도입을 해가지고 저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객주, 여각, 보부상들은 얘네들은 상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어요. 일본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토착 상인들의 활동이 나와 있고요. 독립협회의 이권소 운동은 독립협회 활동에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독립협회가 타겟으로 삼았던 나라는 어디라고 있어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라고 있습니다. 타겟으로 삼았던 나라. 이건 이제 그 독립협회 한계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얘네들이 가져간 것은 도둑이고 도둑질한 거고요. 미국이 있죠.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일본이 가져간 이권 침탈은 근대화를 자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좀 달랐죠. 독립협회 활동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후신단체에 뭐가 있었어요? 보안회가 있었죠. 보안회에서는 일본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좌절시켰다는 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농광회사는 이 좌절시킨 이후에 일부 민간 실험인과 관리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개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조직했던 회사가 농광회사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료는 농광회사의 이때 설립됐을 때 당시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 대구에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 1300만 원 갚자는 거죠. 금주, 금연, 배물 폐지 운동을 전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약 600여만을 모았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일제는 이 국채보상운동 간사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을 하면서 중단이 됐습니다. 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던 언론기관들 마지막 줄 봐봐요.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이 신문들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이 신문들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중단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도냐면은 1907년입니다. 이 국제보상운동하고 1922년에서 1930년대 말까지 전개했던 물산 장려운동이 있어요. 이거 운동하지 마세요. 물산 장려운동 평양에서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은 국권피탈 이전이에요. 1907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501쪽의 자료에 보시면 국제보상운동 당시 취지서, 대한매일신보 기사 내용하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현재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어요. 그 기념공원 안에 있는 기념탑 사진 모습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근대 경제건설운동은 참고해서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개항 이후에 경제사 파트 있죠. 열강의 경제 침탈과 거기에 저항했던 경제구운동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